카메라 앞에서 하나의 내러티브 제국이 무너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초기 장면은 강당도 닫힌 회의실도 아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공개적인 연약함의 전시다. 그들은 믿기지 않으면서도 매혹된 차에 오랜 시간 구축된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협상의 달인, 무적의 목소리로 포즈를 취하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흔들리며 나타난다. 그는 잘린 표정으로 잘린 지도자들 사이에 서 있다. 이 지도자들은 단순히 트럼프를 반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권력 아우라 전체를 벗겨낸다. 원래라면 동맹과 외교적 제스처가 오가는 만남이었어야 할 자리는 당황과 민망함의 무대로 바뀌고 스스로를 강하고 애국적인 인물로 포장하던 그의 모습은 세계 앞에서 연약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언제나 모든 회담 테이블을 지배한다고 자랑하던 그가 결국 자신만의 희화화된 모습으로 남게 될 줄은. 바로 이 상황에서 수년간 방패 역할을 해왔던 미디어 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폭스뉴스는 이데올로기적 성벽이자 방어 도구로 기능했지만 이제는 혼란스럽고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내러티브를 통제하는 대신 약한 변명에 걸려 넘어지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절망을 드러낸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 위기가 아니다. 트럼프의 무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전체 프로파간다 시스템의 붕괴다. 환상을 지탱하는 기반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주인공의 추락만이 아니라 그의 방어를 사업이자 사명으로 삼았던 이들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 주인공이 대사를 잊어버리면 누가 이 쇼를 유지할 수 있을까? 폭스뉴스의 보도는 절망적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그들이 선택한 적은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심지어 민주당 내 인사도 아니다. 미국 내의 적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바로 그 대상이다. 그는 기존 스크립트를 깨고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톤 대신 직접적인 도발과 냉소, 트럼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다.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날카롭게 공격하고 미디어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순간 트럼프의 취약함은 더욱 분명해진다. 더 이상 잘린 장관과 대통령들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지사 한 명이 자신의 언어로 트럼프의 무너진 가면을 폭로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갈등은 폭스가 이 새로운 요소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 할 때 더욱 심화된다. 공격 대상과 리듬을 선택하던 네트워크는 이제 반응해야 하고 그 반응은 불안과 떨림으로 가득하다. 이전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던 앵커들이 이제는 절제를 호소하고 심지어 뉴섬의 부인이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고, 조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질문은 피할 수 없다. 공격적 방어를 늘 주장하던 네트워크가 이제 상대에게 친절을 요청한다면 이는 곧 내러티브 통제권을 잃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 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거대 억만장자 미디어 그룹인가, 아니면 자신의 상대방의 모순을 폭로할 결심을 한 단 한 명의 주지사인가. 이 아이러니의 게임 속에서 역할은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는 언제나 공격적 유머, 경멸적 별명, 개인 공격을 정치적 무기로 삼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전략으로 조롱당하는 쓴맛을 경험한다. 차이점은 그의 반응이 이전처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에 도전하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외국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감의 빛을 잃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의 가면의 취약함을 이해한 경쟁자에 의해 이미지가 침식된다. 관객은 이 균열을 감지한다. 그리고 웃음으로 시작된 것이 진단으로 바뀐다. 트럼프가 언어적 도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위기 속에서 국가 전체를 지킬 수 있다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을까? 폭스는 보호자의 역할에서 트럼프의 노출을 뉴섬의 도덕적 문제로 바꾸려 한다. 비판은 잘린 회의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주지사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에 집중된다. 마치 방송사는 간청하는 듯하다. 상처를 건드리지 마라. 모두가 보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지 마라. 웃지 마라. 그러나 초점에서 벗어나려는 집착은 오히려 트럼프가 세계 무대에서 드러낸 연약함을 정당화할 탄탄한 농어가 없다는 인식을 강화할 뿐이다. 폭스가 뉴섬을 주요 타깃으로 선택하면서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공간과 영향력, 합법성을 부여하게 된다. 혹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송사는 의도치 않게 새로운 정치적 주인공을 만들어낸 것일까? 이 긴장감은 전송되는 한마디 한마디, 연출된 분노의 제스처마다 감돈다. 트럼프 신화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잘린 지도자들 앞에서 무너진 그의 이미지를 지우려는 불가능성 사이의 싸움이다. 무엇이 더 강할까? 공개적인 굴욕의 집단적 기억인가? 아니면 잊으라고 반복하는 텔레비전 내러티브인가? 시청자들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분열된 채 단순한 헤드라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의 충돌을 목격한다. 새로운 개입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가 깨졌다는 감각은 점점 명확해진다. 도전받은 것은 단지 트럼프만이 아니다. 그를 지탱하던 권력 논리 전체가 도전받은 것이다. 30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잘 기억할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 연설에서 듣지는 않았겠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업무 회의, 누군가가 웃긴 농담으로 말을 독점하는 가족 모임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을까? 그 말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마치 손댈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다. 비웃음을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자체의 도발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반응이다. 폭스 뉴스 화면에서 절박함은 간청의 톤을 띈다. 한때 단호하고 어머니 같은 앵커였던 다나 페리노는 뉴섬에게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간청하며 대문자로 글을 쓰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 조언은 어색하게 들린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 자녀나 노부모를 돌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느끼는 건 부조리함이다. 왜 한 방송사가 전국적으로 주지사가 더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 요청하며 트럼프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보인 약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려는 걸까? 그들은 전기세, 연료 가격,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신 이름과 농담에 대한 불만을 듣고 있다. 현실의 드라마와 텔레비전 드라마 사이의 이 간격이 바로 진짜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50대의 한 여성은 집안의 재정과 아픈 손주를 돌보며 한 주를 보낸 후 트럼프를 작은 손이라 부른 농담에 대해 울고 있는 앵커들의 모습에서 공감할 수 없다. 60대의 한 남성은 평생 일하던 공장이 불안정한 무역 세금 때문에 문을 닫은 후 기자들이 주지사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은 화면 속에서 말해지는 언어가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뉴섬은 많은 지도자들이 무시해온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하다. 오늘날 정치란 단지 비공식적인 회의나 장엄한 연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들어 사람들과 같은 톤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냉소는 단지 미학적 기법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다. 그가 J.D. 펜스를 J.D. 댄스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지 별명이 아니라 수년 동안 조롱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독을 맛보게 된다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전략의 범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그들이 앵커들을 동원하여 뉴섬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들일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확장시키고 있다. 마치 검열하려는 시도가 추가적인 메가폰 역할을 하는 듯하다. 그리고 시청자는 이를 감지한다. 긴 시간 동안 만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온 평범한 사람들은
이름과 욕설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있음을 인식한다. 그것은 바로 말의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침묵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싸움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압박, 정치적 불안, 누적된 피로가 쌓인 이들에게 이 장면은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다. 최근 해고된 후 새로 시작하는 40살의 남자는 뉴섬의 도발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도 모른다. 트럼프마저 조롱당할 수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 직면하는 오만도 그렇게 불사의 존재는 아닐 것이다. 62살의 여성이 이미 여러 차례 독재를 겪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후 아이러니 속에서 모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인간적인 취약점이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는 수년간 자신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존재로, 침묵하지 않는 존재로, 결코 지지 않는 존재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그가 조롱을 잘 못 받아들이고 별명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그의 아우라를 분해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그는 유리로 만들어진 성이었음을 드러낸다. 폭스뉴스가 각박하게 반응할 때마다, 조롱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변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성의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 이 갑자기 역할이 뒤바뀐 순간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웃을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데는 빠르지만 그 자신은 다른 사람의 웃음을 견디지 못하는 트럼프. 그 대조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뉴섬은 자신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폭스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 인물이 바로 그 거짓된 존경의 의식을 무시하며 그에 맞서는 방식으로 중요한 존재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 2025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우 가장 힘든 방법으로 마스크가 벗겨진다는 사실을 배웠다.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졌고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큰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었고 관계에서 달콤한 말들이 은밀한 학대를 숨겼다. 지금 뉴스룸, 트럼프, 폭스뉴스 간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 또 하나의 마스크가 모든 사람 앞에서 깨지며 연출 뒤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보면서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반영을 보게 되는 것이다. 뉴스섬의 날카로운 유머는 트럼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 구조가 위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든 형태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폭스뉴스의 분노는 단지 편집적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웃지 않도록 억제하는 특권을 지키려는 시도다. 결국 싸움은 거짓말을 드러내고 웃음을 견디는 권리를 위한 싸움이다. 이 사건을 반영하면서 이제 우리는 리더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현재의 사건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원에서부터도 말이다. 과연 누군가가 공개적인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러티브를 제어하려는 거의 집착적인 욕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트럼프가 스스로를 웃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든 어린 시절의 경험은 무엇일까? 그리고 시진핑은 전 세계의 반대편에서 어떻게 그가 강직하고 전략적이며 계산된 침묵의 이미지를 만들어갔는가? 이 질문들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글로벌 정치적 경로를 결정할 움직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로 이 이유로 이 두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특별한 전자책은 이 시점에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읽을거리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뉴스의 조명이 밝혀진 스튜디오는 그 주의 뉴스 채널이라기보다는 고백의 장소처럼 보였다. 이전에 확고하고 권위적이었던 모습이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편함을 드러내는 듯한 소리로 변했다. 그 불만은 거리, 소셜미디어, 카페에서 낮은 목소리로 나누어지는 대화들 속에서 퍼져나갔다. 트레이 갤러거라는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해 개빈 뉴섬의 트윗을 어린애 같고 리더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앵커가 여전히 자신에게 존경을 남겨두고자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뉴섬은 그의 비판에 신랄한 유머로 반응하며 그를 새이 뇌라고 부르고 그의 경력을 학교 운동장에서 묘사되는 조롱처럼 공격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욕설의 주고받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증상이었다. 미디어 방어막의 붕괴. 수년 동안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방패 역할을 했고 효과적인 문구를 반복하며 사실을 형성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주지사의 날카로운 언어만으로 그 구조를 벽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질문은 뉴섬이 너무 웃기다거나 너무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거대한 미디어 네트워크가 트럼프의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의 약점을 논하는 대신 그가 쓴 아이러니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는가였다. 왜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뉴섬이 사용한 대문자에 대해 듣고 있어야 하는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없었다. 가장 드러나는 순간은 아마도 마리아 바르티로모가 공화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을 때였을 것이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주제를 회피하려 했다. 그는 트럼프의 승인율 최고 기록을 주장하며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38%의 지지를 얻고 모든 사회그룹에서 반대가 이어진다고 나온 결과를 숨기려 했다. 이렇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실은 폭스가 부인하려는 바로 그 세부 사항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뉴섬이 트럼프를 최근 역사상 최저 승인율을 기록한 대통령이라고 트윗한 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의 신뢰는 헤드라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나 사장, 목사에게서 믿음을 잃으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정치라면 왜 다를까? 더 나아가 왜 한 전국적인 방송 네트워크는 주지사가 대문자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싸우는 대신 트럼프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아이러니는 뉴섬이 공화당의 선거구 조작에 대해 법적 위협을 언급하면서 극에 달했다. 그것은 단지 유머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규칙을 왜곡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이었다. 갑자기 농담은 심각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뉴섬이 선거구 조정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에 개방된 상처를 건드렸고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모욕이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의 경계를 그리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떠올리게 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침묵해야 하는가?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결정을 자신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켜보았을까? 그들은 잊혀진 직원이었고 정책으로 무시된 동네의 주민들이었다. 폭스는 방역을 시도했다. 뉴섬이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판할 때 자신도 캘리포니아에서 규칙을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 방역은 마치 다른 아이가 똑같은 돌로 다른 아이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중은 이 수사학의 취약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선거구에서 당파적인 구분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른 것이 바로 공화당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섬이 방역을 했을 때 왜 놀랄까?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을 옹호하는 논리는 더 이상 지지받지 않았고 오직 모순만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진짜 힘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일어난 문화적 영향력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별명을 반복하고 그 아이러니를 마치 집단적인 카타르시스의 일부처럼 공유하기 시작했다.
유머가 정치의 경계를 넘어서서 일상 언어가 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진지한 연설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속에서 그 농담들에서 자신들의 좌절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차 안에서 잠시 웃으면서 권력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멀고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을까? 폭스의 두려움은 바로 이것이었다. 뉴섬의 전략이 엄청난 스튜디오나 통제된 편집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계정, 그리고 아이러니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용기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권력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아우라를 잃어버릴 때 그 방어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여전히 믿지 않는 귀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약해진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 뉴섬을 무책임하다고 몰아가려는 시도마다 공식 내러티브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이 붕괴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트럼프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현실 버전만을 지키려 했던 방송, 네트워크 자체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었다. 수비가 실패하고 균열이 드러날 때 대중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 구조가 무너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끝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균열들이 쌓여 결국 붕괴가 찾아온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단지 먼 정치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쌓이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임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렇기에 여러분을 계속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러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의 목소리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본을 잊어버린 배우들이 무대에서 여전히 연기를 계속하는 연극을 보는 것과 같았다. 커튼은 내려지지 않고 조명은 꺼지지 않으며 관객은 그 의미를 잃은 연기를 유지하려는 절박한 시도를 지켜본다. 선거구 조정은 대다수에게는 어려운 주제지만 갑자기 중심 이야기로 등장한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도를 조작한다고 서로를 비난하는 정당 간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다가온다.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종이와 화면에 그어진 선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처럼 다가올 수 있을까? 이제까지 법정이나 입법자들의 사무실에서 숨어있던 싸움이 이제 뉴스에서 외침과 고발, 자기 모순이 담긴 변명들로 가득 찬다. 이 딜레마는 눈에 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지역구나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각 표의 가치를 결정하는가의 문제다. 평생 동안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직장에서 상사의 의견이 모든 반대 의견을 누를 때, 가족 안에서 나이가 많거나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규칙을 정할 때, 아니면 정치에서 후보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하고 나서 당선되면 회의실에 갇혀버릴 때, 지금 선거구 지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 같은 느낌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몇 개의 선으로 당신의 시민적 존재가 축소되거나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천천히 공동체의 신뢰를 부식시키는 폭력이 아닌가. 그렉 에보트는 카메라 앞에 서서 캘리포니아가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비난하지만 그 비난은 씁쓸한 아이러니처럼 들린다. 바로 그 텍사스에서 그 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여당에게 유리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그 불일치를 느낀다. 부정을 비난하는 사람은 바로 그 부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다. 그것은 마치 부정행위가 들켜도 손가락질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동료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수사는 지루하지만 연극은 계속된다. 이 상황에서 폭스뉴스의 앵커들은 여전히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으려 애쓰고 있다. 그들은 위선에 대해 이야기하며 뉴섬을 이전에 비난하던 규칙을 이제는 자신이 조작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선거구에서 당파적 요소를 완전히 없애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모든 주에서 지지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왜 소송과 비난의 싸움을 선택하고 공정성을 위한 해결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은 주어지지 않으며 침묵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그다지 자리를 잡지 못한다. 아침 5시에 일어나 10,000원 버스를 타는 노동자는 선거구 조정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그가 선출한 대표들이 사람들의 뜻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마쿠 정치 게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모님을 돌보며 몇 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은 여성이 지금 벌어지는 방송에서 더 이상 진지한 토론보다는 연극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며 위로를 찾지 못한다. 그들이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불신과 지루함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와 동시에 불편한 모순이 나타난다. 폭스뉴스는 캘리포니아가 규칙을 변경해 한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지만 공화당이 지배하는 다른 주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는 침묵한다. 이중잣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난하는 모습은 누구나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 감지된 사실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믿음을 부식시킨다. 누가 자신이 연합군의 실수를 정당화하고 적의 실수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믿음을 가지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선거구 조정의 조작이 일상에서의 내러티브 조작을 확장한 형태가 아닐까? 결과를 통제하려는 이 논리, 왜곡하고 조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방식은 바로 이 정치에서와 똑같은 방식이 아닌가? 이러한 싸움을 보는 시민들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합의를 받아들였던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까? 자신의 삶에서 겪은 그런 체험이 정치에서 그들이 투표하는 지도자들에게도 반복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현재 이 내러티브가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트윗이나 별명 또는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각 시민이 가지는 실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지도에서 그려진 선들로 조작될 때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가? 정치적 게임의 기초가 변할 때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무력감뿐일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력감이 바로 더 많은 권리를 빼앗기겠다고 약속하며 마치 인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처럼 속이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는 완벽한 연료가 된다. 한 나라의 에너지는 그 나라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난방기가 겨울철 집을 지키지 못할 때, 작은 빵집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몇 시간 일찍 오븐을 끄게 될 때, 그 순간 바로 멀리 있는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와 닿는지를 깨닫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에너지 정책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는 우편함에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들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10% 증가한 가정용 전기요금은 단지 통계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선택을 강요한다. 오하이오의 한 부분은 난방비를 유지하기 위해 외식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네바다의 한 싱글맘은 가전제품을 번갈아 사용해 매달 소비량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며, 미시간의 한 노인은 은퇴연금만으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던 시절을 떠올린다. 누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책임을 져야 할까? 왜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화석 연료를 선호하는 정책이 오늘날 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폭풍을 일으켰는지 설명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 시점에서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다. 공식 연설에서는 석유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과 자급자족을 의미한다고 설득당했지만,
2025년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가스 독점에 의존하고 국제 가격의 변동성에 휘둘리며 현대 기술이 요구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전력망만 남았다.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더 보편화되고 상시 연결이 필요한 스마트홈이 증가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에너지 기반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러 약화되었다. 공식 보고서에서 돌아다니는 수치는 거의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6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정지되었고 그중에는 터빈 수리를 준비하던 기계공, 사라진 프로젝트로 고향을 떠난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약속된 에너지 전환이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무산되면서 다시 불안정한 직업을 택한 기술자들이 있다. 이러한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동자를 옹호한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 노동자들을 지탱할 기반을 스스로 빼앗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다.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바로 재생 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의 악화가 현재를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이다. 독일과 중국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안 미국은 반대로 가며 에너지 혁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경쟁자들에게 전략적 우위를 내주고 있다. 어떻게 이 퇴보를 국가의 위대함과 강함을 반복하는 연설과 맞물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다른 모순이 아닐까? 가장 불편한 점은 이 위기가 단지 그래프나 연체된 청구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태양광 프로젝트가 취소된 후 공동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 지역이 마침내 무엇인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취소는 단지 월급을 깎은 것이 아니라 희망마저 앗아갔다. 이 감정은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된다. 풍력 프로젝트에 토지를 임대하려던 농부의 가족들은 이제 다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였다. 청정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원주민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주변에 놓였고 완전하지 않은 긴급 지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에너지에 대한 결정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존감까지 형성한다는 주장이 과장된 것일까? 이 맥락에서 에너지는 단순히 필수품을 넘어선다. 그것은 정치적 선택의 상징이 되어 누가 지배하는지에 대한 진짜 성격을 드러낸다. 석유 기부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전기 요금을 더 비싸게 지불하게 만든 지도자는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왜 많은 정치인들이 에너지의 자유라고 부르는 그것이 실제로는 인구를 비싼 오염된 한정된 자원에 묶어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전기 요금을 올리고 공장을 닫고 일자리를 훼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 2025년 이 모순은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가격 상승, 일자리 감소, 화석연료 의존, 전력망의 약화는 사실이다.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조각조각 맞추어 보며 강력함과 애국심을 내세운 연설이 사실은 그들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숨기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단순한 질문이 울려 퍼진다. 언제까지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다수의 희생으로 이어지도록 받아들일 것인가? 갑자기 이전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던 앵커들이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들을 법한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국경은 단지 역사적 우연일 뿐이며 국가 전체가 영토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이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침략을 관습으로 공격을 역사적 전통으로 바꾸는 이 왜곡은 무엇일까? 이 장면은 거의 희극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심각하다. 앵커들이 우크라이나를 옛 프로이센과 비교하며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마치 학급내 게임의 한 조각처럼 여겨진다. 소파에 앉아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는 속이 울렁거린다. 수많은 세대의 희생이
바로 주권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는 더 강한 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더 큰 잔악행위가 일어난다고 여러 번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훈련된 목소리로 물어본다. 해결책은 양보하는 것이라고. 이건 단지 허공에 던져진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 영향은 크다. 전국적인 방송이 확장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회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자신이 가족을 떠나 나라를 지키러 갔고 폭격이 날아오고 있을 때 그런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논평자가 말하는 그들의 노력이 단지 불필요한 고집일 뿐이라는 것이다.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동시에 그들을 지지해야 할 사람들의 냉담함과 싸워야 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이 가치의 역전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개인 자유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믿음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외국 지도자가 힘으로 빼앗은 영토를 계속 지키도록 하자는 방송을 보고 있다. 내러티브의 수호자들이 억압자와 일치하는 순간 집단적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애국심의 개념이 완전히 탈취당한 것일까? 아니면 이건 진실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그 어느 쪽이 실제로 자유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모순은 점점 더 커진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카메라 앞에 나타나 이 전쟁은 유럽연합의 전쟁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한편 그들은 유럽 대륙에 퍼져 있는 10만 명의 미국 군인과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가 쓰이고 있음을 인정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이 안일했다고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석유와 가스 거래를 눈감고 있다. 실제로 이 비난의 게임은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려는 수단이다. 불안정성을 장기화하는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 혼란이 클수록 내러티브를 조작하기가 쉬워지고 감정을 자극하여 강력한 지도자만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이미지를 팔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질서가 진실의 폐허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교묘하게 변장한 혼돈이 아닐까. 집안에서는 이 내러티브가 균열을 만든다. 가족들이 TV 앞에서 갈라진다. 어떤 이들은 뉴스에서 들은 대로 반복하고 다른 이들은 대안적인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한다. 저녁 식사는 감정적인 논쟁의 장이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질문을 던지고 부부는 서로 논쟁하며 친구들은 옛날처럼 관계를 유지하려고 주제를 피한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외국 내러티브가 마치 정당한 논리인 것처럼 국가적 토론에 침투하는 것이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 변화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날씨 예보처럼 자연스럽게 방송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야만이 자리 잡는 방식이 아닌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반복적인 문구들이 마음을 길들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정치 지도자들은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 한 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는 일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전면적인 반대가 아닌 미지근한 논쟁만 이어진다면 그는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하원 의원이 이 전쟁은 바이든과 유럽연합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 큰 충격 없이 반향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멀리 떨어진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다. 냉담함이 실용주의로 둔갑하는 순간 이 영상의 각 장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작동하는 더 큰 기계의 한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당혹감에서부터 미디어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급박함, 선거구 지도에서의 은밀한 조작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보타주까지 외부의 이야기들이 정상화되는 것에서 내부의 원칙들이 조용히 침식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복잡한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 있는 것 사이의 긴장입니다. 이 가면의 균열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항상 존재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확신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투영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인식은 성장의 잠재력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입니다. 지도자들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학문적 또는 이론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생존을 위한 필요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어떻게 국제적인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먼 곳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가족들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불안정한 동맹이 어떻게 국경과 경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 인식 속에서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탐구하는 독점적인 전자책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지 사건의 연대기나 개인적인 호기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들 지도자들이 젊은 시절부터 권력의 이면까지 그들의 집착, 트라우마, 전략을 따라가며 왜 오늘날의 각 결정들이 과거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혀냅니다. 이러한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움직임들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머리기사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질문, 불안 혹은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의견을 나누며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더 많은 대화들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다음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깊고 사려 깊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이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